채백장, 다리와 팔, 낸터컷의 피커드 호와 런던의 세뮤얼 앤더비호가 만나다. 어이, 흰고래 보았소? 에이헤브는 나팔을 입에 대고 영국 깃발을 달고 고물을 스치며 지나는 배를 향해 소리쳤다. 노인네는 끌어올린 보트 안에 서서 저쪽 뱃머리에 무심히 기대어 있는 낯선 선장에게 자신의 고래뼈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상대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체구가 건장하며 온호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60살 남짓한 남자였다. 품이 낙낙한 짧은 옷옷이 푸른 양복감으로 만든 꽃줄처럼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팔이 들어있지 않은 빈 소매는 경기병 겉옷의 수놓인 소매처럼 뒤쪽으로 나부끼고 있었다. 흰 고래를 보았소? 이게 보입니까? 상대는 옷자락을 젖히고 지금까지 옷에 가려져 있었던 것, 향유고래의 뼈로 만든 하얀 팔을 들어올렸다. 팔 끝에는 망치처럼 나무로 만든 대가리가 달려 있었다. 내 보트를 내려라. 에이헤브는 숨가쁘게 소리치고는 가까이에 있는 노를 내저었다. 보트를 내릴 준비를 해라. 1분도 지나기 전에 에이헤브와 그의 선원들은 보트에 탄 채 바다로 내려가 곧 영국 배의 배전에 닿았다. 그런데 여기서 묘하고도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 에이헤브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리 하나를 잃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바다에서 다른 배에 승선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피쿼드호에는 특별히 제작된 기발하고도 편리한 장치가 있어서 배에 오르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배에는 그런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설치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보트에서 배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고래잡이처럼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한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큰 파도가 보트를 배전 가까이까지 밀어 올렸다가 순식간에 배 밑의 내용골 가까이까지 보트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에이헤브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데다 낯선 배에는 당연히 그런 친절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비참하게도 다시 풋내기 선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끊임없이 높이가 변하는 배전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바랄 수도 없었다. 그는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배전을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편, 특히 그의 불운한 재난이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불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의 예외 없이 에이헤브에게 짜증이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지금 그가 더욱 초조해지고 우라통이 터진 것은 영국 배의 두 선원이 배전의 밧줄거리를 박아서 만든 수직 사다리 옆에서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고 멋지게 장식된 난간줄을 그에게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 외다리 선장이 사다리 난간줄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어색한 상황은 1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영국 배의 선장이 한눈에 사정을 알아차리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알았어. 밧줄로 끌어올리는 건 그만두고 어서 도르래로 뛰어가서 갈고리를 내려라. 다행히도 이 배는 하루 이틀 전까지 배전에 고래를 매달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도르래가 돛대에 걸려 있었고 거대한 지방 갈고리가 깨끗이 마른 상태로 아직 도르래 끝에 달려 있었다. 그것이 재빨리 에이헤브에게 내려지자
A해부는 곧 상황을 이해하고 한쪽 다리를 갈고리에 구부러진 부분에 밀어넣고 그것은 닻이나 사과나무 가지가 갈라진 부분에 앉은 것과 비슷했다. 한쪽 다리를 갈고리에 구부러진 부분에 밀어넣고 됐다고 소리를 지른 다음 몸을 단단히 지탱하는 동시에 제 몸무게를 끌어올리는 것을 도우려고 도르래 밧줄을 두 손으로 번갈아 잡아당겼다. 이윽고 그는 높은 뱃전 안으로 조심스럽게 당겨져서 권양기 위에 천천히 내려졌다. 영국배의 선장은 환영의 뜻으로 스스럼 없이 고래뼈 팔을 내밀며 다가왔다. 에이헤브는 고래뼈 다리를 내밀어 두 마리 황새치의 이빨처럼 고래뼈 팔과 교차시키면서 바다코끼리 같은 소리로 외쳤다. 이야, 정말 반갑소. 손 대신 뼈로 악수를 나눕시다. 팔과 다리로 말이오. 오므릴 수 없는 팔과 뛰지 못하는 다리.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흰 고래를 보았소? 얼마나 오래됐소? 그놈의 흰 고래. 영국인은 고래뼈 팔로 동쪽을 가리키면서 그 팔이 망원경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쪽으로 슬픈 눈길을 보냈다. 지난번 고래잡이철에 적도에서 보았소. 그 팔은 그놈에게 빼앗겼소. 에이헤브는 권양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영국인의 어깨에 몸을 기대면서 물었다. 그렇소. 어쨌든 원인은 그놈이었죠. 그런데 그 다리도 그놈 때문이요? 이야기 좀 들읍시다. 에이헤브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요? 나는 그때 난생 처음 적도를 항해했소. 영국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는 흰고래에 대해 전혀 몰랐소. 어느 날 우리는 4-5마리의 고래를 추적하려고 보트를 내렸고 내 보트는 그중 한 마리와 밧줄로 연결되었지. 그런데 그놈이 공마단의 발처럼 획획 방향을 틀면서 마구 돌아다니는 거요. 그래서 내 보트의 선원들은 고물 바깥쪽 뱃전에 앉아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소. 그때 갑자기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요. 머리와 혹이 우유처럼 하얗고 몸뚱이 전체가 주름투성이인 고래였소. 그놈이야. 바로 그놈이야. 에이헤브는 지금까지 참고 있던 숨을 단번에 토해내면서 외쳤다. 오른쪽 지느러미 근처에는 작살이 여러 개 꽂혀 있었소. 그렇지. 그래. 그건 내 작살이었소. 내 거란 말이오. 에이헤브는 기뻐 날뛰며 소리쳤다. 어서 계속하시오. 그럼 계속하겠소. 영국인은 기분 좋게 말했다. 하얀 머리에 하얀 혹을 가진 그 하라범 고래는 사방으로 거품을 일으키며 고래무리 속으로 뛰어들더니 내 작살줄을 사납게 물어뜯었소. 아, 알겠소. 그건 작살줄을 끊고 싶었던 거요. 잡힌 고래를 구해주려고. 그놈이 예전부터 늘 쓰던 수법이지. 나는 놈을 알고 있어.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밧줄을 물어뜯을 때 밧줄이 그놈의 이빨에 걸려버렸소.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그만 그놈의 혹에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소. 작살에 맞은 고래는 꼬리를 흔들면서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사라져버렸지. 그제야 비로소 나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렸고 그놈이 얼마나 커다란 고래인지도 알게 되었소. 내가 지금까지 본 고래 중에서 가장 크고 당당한 고래였지. 그래서 그놈이 우라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태에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그놈을 잡기로 결심했소. 엉킨 밧줄도 어쩌면 풀어질 테고 그게 안 되면 밧줄이 걸린 고래 이빨이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우리 선원들은 고래 밧줄을 잡아당기는 데에는 귀신이니까 말이오. 그래서 나는 1등항의 사의 보트, 아참, 소개하겠소 선장. 이찍이 1등항의 사 마운톱이오.
마운트업 선장과 인사하게 마운트업의 보트로 건너뛰어 처음 눈에 띈 작사를 움켜잡고는 그 늙은 고래를 향해 쏘았소.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순간 나는 박쥐처럼 장님이 되어버렸소. 두 눈이 안개에 덮인 것처럼 흐려지고 시커먼 물거품으로 앞이 캄캄해졌소. 그 물거품 속에서 고래꼬리가 대리석 첨탑처럼 공중에 수직으로 솟아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소. 뒤로 물러서봤자 아무 소용도 없었소. 그래서 태양이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대낮인데도 두 번째 작사를 더듬더듬 찾아서 배전 너머로 던지려는 찰나에 고래꼬리가 리마의 탑처럼 우리를 덮쳐 내 보트를 둘로 딱 쪼개놓고는 산산조각을 내버렸소. 그리고 꼬리에 이어 하얀 혹이 후진하면서 쪼개진 보트를 나무 토막처럼 양쪽으로 밀쳐냈소. 우리는 모두 놈을 피해 헤엄을 쳤지. 놈의 무서운 도리깨질을 피하려고 나는 그놈에게 꽂혀있는 내 작살자루를 움켜잡고 빨판 상어처럼 잠시 매달려 있었소. 하지만 치솟은 물결이 나를 떠밀었고 그 순간 고래는 앞으로 획 돌진하더니 번개처럼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소. 바로 그때 내 옆에서 밧줄에 끌려가던 그 빌어먹을 두 번째 작살이 내 여기를 찍었소. 그는 어깨 바로 아래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바로 여기를 말이오. 나는 지옥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줄만 알았소. 하지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작살의 미늘이 내 살을 찢고 어깨부터 손목까지 내 팔 전체를 통과한 다음 손목 가까이에서 빠져나온 덕분에 나는 물 위로 떠올랐지. 나머지는 저기 있는 저 신사가 말해줄 거요. 잠깐 소개하리다. 선장, 우리 배의 의사인 벙거 선생이요. 벙거, 선장과 인사하게. 자, 나머지 이야기는 벙거 자네가 해보게. 그렇게 허물없이 소개된 의사는 아까부터 줄곧 그들 옆에 서 있었는데 이 배에서 그의 지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둥그렇지만 진지했다. 작업복인지 셔츠인지 알 수 없는 빛바랜 푸른색 모직옷과 누덕누덕 귀여운 바지를 입은 그는 그때까지 꼬인 밧줄을 푸는 뾰족한 쇠막대와 환약 상자를 양손에 들고 번갈아 바라보다가 불구인 두 선장의 고래뼈 다리와 고래뼈 팔에 이따금 비판적인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인 선장이 에이헤브에게 자기를 소개하자 의사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곧 선장의 명령에 따랐다. 정말 끔찍한 중상이었지요. 포경선의 선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충고를 받아들여 이 부모 선장은 우리 세미호를 이 배 이름은 세뮤얼 앤더비호요. 외파리 선장이 의사의 말을 가로채어 에이헤브에게 말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게. 이 세미호를 북쪽으로 몰아 적도의 불볕 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밤마다 옆에 앉아 있었고 식사 문제도 아주 엄격하게. 그래, 정말 엄격했지. 환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었다. 이 친구는 매일 밤 붕대도 감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나와 함께 뜨거운 럼주를 마셔대고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나를 침대로 보내주었지 뭐요. 그래, 밤새 내 옆에 있어주고 식사 문제에 아주 엄격했던 건 사실이지. 이 벙거 선생은. 벙거, 좀 웃어봐. 왜 웃질 않나? 자네가 대단히 유쾌한 악당이라는 건 자네도 알 텐데. 훌륭한 간병인이고 식이요법에 아주 엄격했지요. 하지만 계속하게 벙거. 나는 다른 놈의 손으로 목숨을 구하느니
차라리 자네 손에 죽는 쪽을 택하겠네. 우리 선장님은 말입니다. 당신도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번거는 대안이 그만한 표정을 지으며 A허브에게 가볍게 절을 했다. 종종 익사를 부리는 경향이 있지요. 재치 있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명망 높은 목사의 자손인 잭 번거로서 술이라면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엄격한 금주가이기 때문에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은 물이야, 선장이 외쳤다. 이 친구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소. 물을 마시면 발작을 일으키니까. 신선한 물을 보기만 해도 공수병에 걸리지.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게, 팔 이야기를 계속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 선장님이 끼어들어 농담을 하기 전에 하려던 이야기를 계속하죠. 제가 최선을 다해 힘들게 노력했는데도 상처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말로 그처럼 흉하게 벌어진 상처는 어떤 의사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길이가 70cm를 넘었으니까요. 제가 납줄로 재보았습니다. 결국 상처는 까맣게 변해버렸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고 내 예상대로 팔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저 고래뼈 팔을 다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건 모든 규정에 어긋나요. 그는 꼬인 밧줄을 푸는 쇠막대로 고래뼈 팔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건 내가 아니라 선장이 한 일입니다. 선장이 목수한테 저걸 만들라고 명령했죠. 팔끝에 곤봉이나 망치 대가리를 달게 한 것도 선장이었는데 아마 누군가의 머리를 때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언젠가 저걸로 내 머리를 때리려고 했듯이 말입니다. 선장은 이따금 악마적인 격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답니다. 움푹 들어간 이 흉터를 좀 보세요. 그는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헤쳐서 두개골의 종지처럼 우묵하게 파인 곳을 드러냈다. 하지만 흉터는 전혀 없었고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는 징후도 전혀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선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선장님은 알고 있으니까. 아니요, 난 몰라요. 선장이 말했다. 하지만 저 친구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봐, 번거. 자네는 엄연한 악당이야. 이 넓은 바다에 자네 같은 놈이 또 있을까? 번거. 자네는 죽을 때 장아찌 속에서 죽어야 돼. 소금에 절여서 후세까지 보존해야 된다고. 흰 고래는 어떻게 됐소? 두 영국인이 본 줄거리에서 벗어나 주고받는 수작을 초조하게 듣고 있던 에이에브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다. 오, 외파리 선장이 외쳤다. 그렇지. 그놈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은 뒤 한동안은 그놈을 다시 볼 수 없었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사실 그때는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인 고래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전혀 몰랐소. 얼마 후 적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비딕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비로소 그게 그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요. 그 후로는 다시 만나지 못했소. 2번 보았소. 그런데 잡지 못했소. 잡고 싶지도 않았소. 팔 하나로 충분하지 않소. 남은 이 팔마저 잃어버리면 어쩌란 말이오. 게다가 모비딕은 물어뜯기보다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 같소. 그렇다면 번거가 끼어들었다. 왼팔을 미끼로 내주고 오른팔을 되찾으세요. 그는 지극히 엄숙하고 수학적일 만큼 정확하게 두 선장에게 차례로 절을 했다. 고래의 소화기관은 신의 섭리로 아주 불가사의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의 팔 하나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고래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흰 고래는 두 분께서 생각하시듯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거북해서 날뛰는 겁니다. 그놈은 팔 하나도 다리 하나도 삼킬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공격하는 신용을 하여
겁을 주려고 할 뿐이죠. 그런데 그놈은 제가 전에 실론 섬에서 치료해준 늙은 마술사와 비슷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잭나이프를 삼키는 채 하는 엉터리 마술사였는데 어느 날 정말로 삼켜버려서 12달이 넘도록 잭나이프를 뱃속에 넣고 다녔지 뭡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는 토하는 약을 먹였더니 잭나이프를 여러 개의 작은 압정으로 토해내더군요. 그로서는 그 잭나이프를 소화시켜서 자신의 몸 조직에 완전히 짜넣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모 선장. 만약 당신이 꾸물거리지 않고 당장 남은 팔을 저당 잡혀서 잃어버린 팔의 장례식을 제대로 해주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팔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놈에게 잠깐만 당신을 공격할 기회를 주면 돼요. 아니,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번거. 영국인 선장이 말했다. 그놈이 삼켜버린 그 팔은 내가 할 바 아니야. 그건 녀석이 마음대로 해도 좋아. 이제는 어쩔 수도 없는 일이고 그때는 그놈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팔은 절대로 주지 않겠어. 이제 흰고래는 딱 7색이야. 한 번은 그놈을 잡으려고 보트를 내렸지만 나는 그걸로 만족했어. 놈을 죽이면 대단한 영광이겠지. 그건 나도 알아. 놈의 머릿속에는 귀중한 기름이 배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놈은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야. 선장은 그렇게 생각지 않소. 그는 에이헤브의 고래뼈 다리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렇소. 하지만 그래도 역시 녀석은 추적당할 거요. 그 저주받은 놈은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지만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란 말이오. 그 놈은 자석처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지요. 선장이 그 놈을 마지막으로 본 지 얼마나 됐소?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소? 내 영혼을 축복하고 더러운 마귀의 영혼을 저주하소서. 번거는 이렇게 외치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에이헤브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개처럼 이상하게 코를 킁킁거렸다. 이 사람의 피는 펄펄 끓고 있어. 체온계를 가져와. 체온이 끓는 점이야. 이 사람의 맥박으로 가판이 흔들리고 있어. 그는 호주머니에서 피를 빼내는 사열용 렌싯을 꺼내 에이헤브의 팔로 가까이 가져갔다. 비켜. 에이헤브는 고함을 지르며 의사를 배전으로 밀어붙였다. 모두 보트에 타. 그런데 그놈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소? 아니 저런. 질문을 받은 영국 선장이 외쳤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녀석은 동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영국 선장은 페달라에게 낮은 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선장은 미쳤나? 하지만 페달라는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 배전을 훌쩍 뛰어넘어 보트의 노를 잡았다. 에이헤브는 그에게 고패를 흔들고 영국 선원들에게 자신을 아래로 내려달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그는 보트의 고물에 서 있었다. 마닐라 출신 노잡이들은 일제히 노를 잡았다. 영국 선장이 그를 소리쳐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에이헤브는 영국 배에 등을 돌린 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쿼드호의 배전에 닿을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다. 모비딕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